오늘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인생이 통째로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이준혁을 따라 들어간 최고급 한정식집 수라원의 룸. 제 손에는 드라이클리닝을 막 마친 원피스가 들려 있었죠. 이 원피스는 지난주에 준혁 씨가 꼭 사라고 해서 산 옷이었어요. 오늘 저녁 자리가 아주 중요하니까 초라하게 입어서 자기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룸문을 열자 안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가운데 상석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넥타이는 매지 않고 셔츠 단추를 두어 개픈 모습.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준혁 씨가 미리 말해줬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장본인 바로 갑사그룹의 서진원 대표라고요. 저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으려는데 갑자기 준혁 씨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졌죠. 준혁 씨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짜증이 가득한 말투로 속삭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하이힐 신으라고 했지. 단화 신으라고 했어? 오늘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몇 번을 말했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릴 수 없어? 저는 제 단화를 내려다보며 설명했어요. 어제 당신이랑 거래처 다니느라 발에 물집이 잡혀서 하이힐은 너무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너만 유난이야. 준혁 씨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언성을 높였어요. 그 바람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제게로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저는 준혁 씨를 끌어당겨 빨리 앉히려 했지만 그는 제 손을 뿌리치며 더 쏘아 붙였습니다. 준혁 씨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미소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다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이런 큰 자리는 처음이라 아직도 자기가 무슨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오다니. 정말.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제 원피스를 쓰레기 보듯 훑어보더니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근본 없는 티는 어딜 가나. 아무리 꾸며봤자 격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룸 안에서는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옆에 있던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쯧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죠. 동정, 비웃음, 그리고 구경거리라는 듯한 시선들. 그 시선들이 제 몸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준혁 씨와 싸우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싸우는 건 저를 더 우습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구경거리를 만들어줄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혁 씨는 제가 망신을 당한 걸로도 모자랐는지 저를 한 번 더 밀쳤어요. 거기 서서 뭐해. 빨리 아무데나 앉으라고. 사람들 시야 가리지 말고. 저는 그에게 밀려 비틀거리다가 뒤에 있던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때 상석에 앉아 아무 말 없던 서진원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시선이 제게 닿았고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준혁 씨의 경멸 어린 얼굴을 더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진원 대표 쪽으로 두어 걸음 다가가 멈춰 섰어요. 크지 않지만 룸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서진원 대표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 대표님, 방금 제 남편이 한 말 들으셨죠? 제가 근본도 없고 격 떨어진다고요. 오빠 생각은 어때요? 오빠라는 단어가 터져 나오는 순간 룸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준혁 씨의 얼굴에서 경멸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는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다시 서진원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입을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늘 평온하던 서진원 대표의 표정은 제가 오빠라고 부르는 순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그의 손은 천천히 주먹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곧장 준혁 씨를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룸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준혁 씨의 표정이 당황해서 공포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에는 슬픔 대신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는 후련함만이 가득했죠. 이준혁,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내가 누군지 오늘 똑똑히 보여줄게. 오빠라는 한마디는 마치 폭탄 같았어요. 룸 안을 뒤흔든 후 한참 동안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죠. 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와 이준혁, 그리고 서진원 대표 사이를 불안하게 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이준혁의 얼굴에서는 경멸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한 혼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서진원 대표를 번갈아 가리키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두 분이. 오빠. 서 대표님이. 윤서 씨 오빠라고요? 서진원 대표는 이준혁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먼저 제 쪽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준혁 씨에게 밀쳐져 붉어진 제 팔뚝에 머물자 미간의 주름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윽고 그는 시선을 거두어 이준혁에게 고정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똑똑 두드리는 소리.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의 루마는 더욱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진원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죠. 이 사장, 내가 방금 잘못 들은 건가? 내 동생한테 근본이 없다고, 격이 떨어진다고 했나? 서 대표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준혁은 질겁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의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방금 전에 그 오만한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윤서랑 그냥 장난친 겁니다. 부부 사이에 흔한 농담 같은 거였어요. 진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농담? 서진원 대표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고 그를 둘러싼 압박감은 더욱 강해졌죠.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는 걸 농담이라고 하나? 그것도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 걸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농담을 한다고? 이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쩍 저를 쳐다보며 제발 이 상황을 수습해달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했습니다. 방금 저를 모욕할 때는 제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 사장은 이준혁의 회사와 거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상황을 보다 못해 끼어들었죠. 서 대표님, 오해입니다. 다 오해예요. 이 사장이 분명 말실수를 한 걸 겁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죠. 오늘은 계약을 논의하러 온 자리 아닙니까? 이런 사소한 일로 중요한 일을 망칠 순 없죠. 사소한 일? 서진원 대표가 김 사장을 차갑게 쏘아보자. 그는 곧바로 입을 다물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서진원 대표는 다시 이준혁을 노려보며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서진원의 동생을 감히 누가 근본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이 사장, 우리 서씨 집안이 우습나? 아니면 자네 회사가 이제 파트너사의 가족까지 마음대로 모욕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해졌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준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진원 대표가 계약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들었죠. 그는 허둥지둥 서진원 대표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히며 최대한 자세를 낮췄습니다. 서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함부로 말한 것, 윤서한테 그런 말을 한 것, 전부 제 잘못입니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계약에는 영향이 없도록. 네? 말을 하며 이준혁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제가 대신 빌어주길 바랐던 거죠. 윤서야, 서 대표님한테 말 좀 해줘. 응? 우리 부부잖아. 내가 그냥 농담한 거라고 제발 설명 좀 해줘.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 당신이 나한테 막말할 때는 농담이라고 안 했잖아요. 나를 밀칠 때도 장난이라고 안 했고요. 이준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거의 울상이 되어 애원했어요. 윤서야, 내가 정말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서진원 대표는 이준혁의 그런 모습을 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 사장, 이제 와서 용서를 구나? 아까 내 동생에게 막말하고 무시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있던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장 넘겨보는 척 하더니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죠. 이 수천억짜리 계약서, 원래 오늘 자네와 사인할 생각이었네. 하지만 지금 보니 이 사장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모르는군. 자기 아내까지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믿고 사업을 하겠나. 언젠가 이익 때문에 내 뒤통수를 칠지 누가 알겠어. 그 말이 끝나자 이준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 사장이 겨우 그를 부축했죠. 이준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서 대표님, 제발, 안 됩니다. 이 계약 저희 회사에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서한테 정말 잘할게요. 서진원 대표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기회? 내 동생이 자네에게 모욕당할 때 자네는 기회를 줬나? 그는 문 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김 비서. 문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가 즉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서진원 대표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잠정 보류해. 그리고 지금 이 사장 회사와 진행 중인 모든 협력 프로젝트 전부 중단시켜. 리스크 재검토에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대답과 동시에 계약서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준혁은 김 비서가 계약서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그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죠. 그는 서진원 대표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제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수천억짜리 대형 계약이 날아간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협력 관계까지 모두 끊기게 된 겁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회사의 자금줄은 분명히 막힐 테죠. 룸 안에서는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이준혁의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가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조심스러운 태도였죠. 저는 옆에 서서 오만하던 이준혁이 당황하다가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가 받아야 할 죗값을 치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서진원 대표는 시계를 한번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일어나지. 남은 식사는 천천히들 하게. 그는 제 옆으로 와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진원 대표를 따라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준혁의 옆을 지날 때 그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쉰 목소리로 애원했죠. 윤서야, 가지마. 제발 서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말해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어줘. 우리 부부잖아.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죠. 그를 부부?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근본 없는 것이라고 모욕한 순간부터 그 단어는 내 마음속에서 이미 지워졌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진원 대표를 따라 룸을 나섰습니다. 이준혁의 절망과 로만의 정막을 모두 등 뒤로 한 채 서진원 대표를 따라 수라원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였어요. 등 뒤에서 이준혁의 다급한 발소리와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야. 이준혁은 달려와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죠. 윤서야, 가지마.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서진원 대표는 즉시 돌아서서 저를 자기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죠. 그는 이준혁이 잡고 있는 제 손목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장, 그 손 놓지. 이준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지만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힘만 조금 풀었을 뿐이죠. 그는 저를 보며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아까 룸에서는 정말 귀신에 씌었었나 봐. 너한테 근본 없다고 한 거, 너를 밀친 거,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창피 준 거, 전부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주변을 지나가던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기도 했죠. 평소에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이준혁이 이제는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량한 모습은 아까 식사 자리에서 저를 모욕하던 오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참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이준혁 씨, 당신이 지금 나한테 용서를 비는 게 내가 서진원 대표의 동생이라서예요. 아니면 당신 회사 계약이 날아갈까 봐 두려워서예요? 제 질문에 이준혁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고 다급하게 말했죠. 아니야,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윤서야, 우리 결혼한 지 2년이잖아. 내가 평소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가 더 잘 알잖아. 이번 한 번 정말 내가 잠깐 미쳤었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잊었어요? 결혼 전에 당신 우리 집 형편이 평범하니까 앞으로 둘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당신 집은 평범한 수준이 아니더군요. 그냥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당신네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제가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당신 회사 창업 자금으로 줬을 때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요? 그깟 돈을 어디다 내미냐고, 돈에 환장한 거 아니냐고 비웃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같이 가달라고 하니까 당신 뭐라고 했죠? 거래처랑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결국 나 혼자 병원에서 3일 밤낮으로 엄마 곁을 지키는 동안 당신은 전화 한 통 없었고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준혁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제 말을 막으려 했지만 서진원 대표의 차가운 눈빛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주변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준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남자 완전 쓰레기네. 여자가 저렇게까지 해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준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 손목을 잡고 있던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서진원 대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이준혁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준혁, 내 동생이 한 말들, 자네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겠지. 지금은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니라 당장 그 손을 놓고 여기서 사라져야 할 때다. 더 이상 추하게 굴지 말고. 이준혁은 그제야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제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며 눈에 잠시 죄책감이 스치는 듯했지만 여전히 상황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보였어요. 윤서야,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다시는 너 속상하게 안 할게. 그러니까 서 대표님한테 말 좀 잘해줘. 우리 회사 계약만은 제발. 계약이 무산되면 내 회사는 정말 끝장이야. 당신 회사요? 당신 회사가 망하든 말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의 거리를 벌렸습니다. 이준혁 씨, 당신이 그 식사 자리에서 그 말을 내뱉은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서진원 대표는 시계를 한번 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네. 데려다 줄게. 그는 더 이상 이준혁을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준혁이 따라오려 했지만 수라원의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죠. 아까 서진원 대표가 나가면서 관계없는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미리 말해두었던 겁니다. 보안 요원에게 막힌 이준혁은 저희가 차에 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윤서야, 내가 다시 찾아갈게. 반드시 내 용서를 받아낼 거야. 차가 출발한 후 저는 창밖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준혁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 자리에 힘없이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이준혁, 당신이 과거에 나에게 했던 그대로 이제 내가 당신에게 돌려줄 차례야.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서진원 대표는 저를 한번 보더니 따뜻한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저런 놈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마. 그럴 가치도 없어. 앞으로 또 귀찮게 굴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응. 오빠, 고마워. 나한테 고맙긴. 네가 걔랑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릴 때부터 내가 반대했잖아. 이제 후회되지? 괜찮아. 오빠가 있으니까 이제 아무도 너 못 괴롭혀. 저는 서진원 대표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가장 비참할 때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오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막 슬리퍼로 갈아 신었을 때였어요. 현관 벨이 딩동, 딩동,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마치 배를 부숴버릴 기세였죠. 이준혁인가 싶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문 밖에는 그의 어머니 이수련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장바구니를 들고 얼굴은 잔뜩 찌푸린 채였죠. 딱 봐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신발장 위에 장바구니를 쾅하고 내동댕이 쳤죠. 그 바람에 안에 있던 사과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수련 여사는 돌아서서 허리에 양손을 얹고 제 얼굴에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서, 너 정말 대단하다. 내 아들이 겨우 수천억짜리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네가 감히 그 저녁 자리에서 일부러 판을 깨. 너 우리 이씨 집안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지. 응?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침을 피하며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어머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계약을 망친 게 아니라 준혁 씨가 그 자리에서 저를 모욕하고 밀치기까지 해서 저희 오빠가 계약을 중단시킨 거예요. 네, 오빠? 이수련 여사는 눈을 부릅뜨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내 보기엔 네가 그 서진원 대표가 내 오빠인 거 처음부터 알고 일부러 그 자리에서 불쌍한 척 연기한 거다. 넌 처음부터 내 아들 사업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서윤서, 이 재수 없는 것. 내가 처음부터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 예상이 딱 맞았어. 그녀는 점점 더 흥분해서 저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이씨 집안이 어쩌다가 너같이 속이 시커먼 것을 들여서 내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데도 만족을 못하고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저는 그녀의 손목을 꽉 붙잡아 저를 밀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이니까 참고 넘겼지만 이제는 알아요. 일방적인 인내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혁 씨가 저한테 잘해줬다고요? 그럼 오늘 저녁 자리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많은 대기업 임원들 앞에서 저를 근본 없는 것, 격 떨어진다고 모욕하고 제가 거의 넘어질 뻔할 정도로 세게 밀쳤어요.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수련 여사는 제 질문에 순간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분명 네가 그 사람을 화나게 할 짓을 했겠지. 내 아들은 함부로 사람한테 막말하는 애가 아니야. 네가 옷을 격식에 안 맞게 입어서 그 사람 체면을 깎았으니까 그랬을 거 아냐. 제가 옷을 격식에 안 맞게 입었다고요? 저는 실소를 터뜨리며 제 원피스를 가리켰습니다. 이 원피스, 지난주에 준혁 씨가 오늘 저녁 자리가 중요하다고 꼭 차려입으라고 해서 산 옷이에요. 제가 단어를 쉬는 건 어제 그 사람과 거래처를 다니느라 발에 물집이 잡혀서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이런 건 그 사람이 어머님께 말씀 안 드렸나 보죠? 이수련 여사는 입을 열어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이웃집 박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 씨,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고개를 돌려보니 박 아주머니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다른 이웃 2명도 구경하고 있었죠. 이수련 여사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놓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다들 와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내 아들이 겨우 큰 계약을 따냈는데 저 서윤서 때문에 다 망했어요. 이제 내 아들 회사는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런데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나한테 대들기까지 하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불효막심한 며느리를 들여서. 그녀의 울음소리에 이웃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문 앞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고 모두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죠.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겠지만 이제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불쌍한 척 연기를 한다면 저는 진실을 밝히면 그만이었죠. 저는 문 앞으로 다가가 이웃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들,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라요.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남편 이준혁 씨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근본 없는 것들이라고 모욕하고 저를 밀치기까지 했어요. 그걸 본 저희 오빠가 화가 나서 계약을 중단시킨 거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제 돈 3천만 원을 준혁 씨 회사 창업 자금으로 줬어요. 평소의 생활비도 대부분 제가 부담했고요. 그런데도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제가 해온 예단이 적다고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불평하셨어요. 이런 사실들은 저희 어머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박 아주머니는 즉시 미간을 찌푸리며 이수련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수련 씨, 윤서 씨 말이 정말이야? 평소에 예단이 적다고 구박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윤서 씨가 얼마나 착한 앤데 우리 볼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하고 내가 무거운 짐 들고 있으면 와서 들어주기까지 하는데. 다른 이웃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수련 씨 아팠을 때도 윤서 씨가 휴가까지 내고 병원에 모시고 갔잖아요. 정작 아들인 준혁 씨는 코빼기도 안 비쳤으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서 씨 탓을 하면 어떡해요. 이수련 여사는 바닥에 앉은 채 울음소리를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웃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죠. 그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일어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듯 바닥에 앉아 바짓가랑이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와 제대로 대화하고 싶으시면 저도 응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억지를 부리며 불쌍한 척 연기하신다면 저도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수련 여사는 이를 악물고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저를 죽일 듯이 쏘아보며 말했죠. 서윤서, 너 나한테 두고 봐. 이 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그녀는 말을 마치고 바닥에 있던 장바구니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굴러다니는 사과는 줍지도 않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저를 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윤서 씨,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수련 씨가 원래 저런 사람이잖아. 상대하지 마. 저는 웃으며 이웃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 괜찮아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박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윤서 씨, 문 그렇게 빨리 닫지 마. 우리 할 말 있어. 저는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들은 아무도 가지 않고 복도에 서서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담을 박 아주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 씨, 아주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준혁이가 결혼 전에 자기 집 형편이 평범하다고 그랬지. 네가 결혼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준혁이는 너랑 같이 고생할 각오가 된 사람이라고. 그런데 아까 내 시어머니 태도를 보니까 도저히 평범한 집안 같지가 않던데.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음을 꾹 참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머니. 맞아요. 준혁 씨가 저한테 청혼할 때 자기 집은 평범한 월급쟁이 집안이고 부모님도 그냥 직장인이시라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 힘으로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야 한다고요. 저는 그 사람이 솔직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옆에 있던 왕 아저씨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아까 그 엄마 옷 입은 것만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던데. 네, 맞아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복도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수련 여사가 멀리 가지 않고 분명히 아래층에서 엿듣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준혁 씨 아버지는 건자재 가게를 운영하시고 집에 이미 아파트가 2채나 있었어요. 저한테 시골 출신 흙수저인 척했던 건 제가 자기네 집 재산을 노릴까봐 그랬던 거래요. 그 말이 나오자 이웃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건 사기 결혼 아니야. 윤서 씨가 너무 순진했네.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았어. 준혁이 그놈 보기에는 멀쩡하더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이수련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나 그녀는 아직 가지 않고 계단에 서 있었던 겁니다. 서윤서, 너 거기서 헛소리하지 마. 우리 준혁이가 그렇게 말한 건 네가 돈만 밝히는 여자인지 떠보려고 그랬던 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욕해? 그녀는 소리치며 다시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즉시 제 손을 놓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저를 보호했습니다. 수련 씨, 그게 할 소리야? 돈만 밝힌다니? 윤서 씨는 결혼할 때 자기 돈 3천만 원을 준혁이 사업자금으로 보태줬다며 당신네 집이 잘 산다고 미리 말했으면 윤서 씨가 자기 돈을 쓸 필요도 없었잖아. 3천만 원? 이수련 여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깟 돈 가지고 생색은 내 친구네 며느리는 예단으로 아파트 한 채에 외제차까지 해왔어. 윤서가 준 그 3천만 원으로는 우리 준혁이 시계 하나도 못 사. 그런데 그걸 어디다 대고 자랑이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왕 아저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나섰습니다. 3천만 원이 우리 같은 서민한테는 얼마나 큰 돈인데. 윤서 씨는 자기 결혼 자금을 전부 털어서 준혁이 사업을 도와준 거잖아. 고마워하기는커녕 돈이 적다고 타박하는 게 말이 돼? 저는 왕 아저씨의 말에 할 말을 잃은 이수련 여사를 보며 2년간 억눌러왔던 서름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작년에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홍삼 기억나세요? 어머님이 기력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준혁 씨가 그 홍삼을 자기 상사한테 선물로 갖다 바치는 걸 봤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상사한테 잘 보이는 게 어머님이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 말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제 생일 때 준혁 씨가 목걸이를 사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잖아요. 어머님은 저한테 여자가 뭐하러 비싼 걸 하냐고 가짜도 충분하다고 하셨죠. 이제 말씀 좀 해보세요. 대체 누가 저를 무시하고 누가 저를 격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이수련 여사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죠.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를 비난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련 씨, 내가 정말 당신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윤서 씨는 흠잡을 데 없는 애야. 당신 아팠을 때 윤서 씨가 휴가 내고 병간호 다 했잖아. 준혁이가 회사 일로 바쁠 때도 매일 저녁 밥 차려놓고 기다렸고. 그런데 당신네는 그런 윤서 씨를 이렇게 대했어? 맞아요. 다른 이웃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당신네 집 인테리어 공사할 때 윤서 씨가 보름 동안이나 현장 지키면서 일 도와줬잖아요. 그때 얼굴이 새까맣게 탔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계약이 잘못되니까 윤서 씨 탓을 하는 게 그게 무슨 경우예요? 이수련 여사는 사람들의 비난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죽일 듯이 쏘아보더니 너희들 다 한패지 하고 중얼거리며 아래층으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어찌나 급하게 가는지 계단에서 넘어질 뻔하기까지 했죠.
그 모습은 정말이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이웃들은 다시 제 주위로 모여들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윤서 씨, 저런 사람이랑은 상종하지 마.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 저런 시댁은 없는 게 나아. 정안 되면 이혼해. 윤서 씨는 능력 있으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저는 이웃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주머니, 아저씨들, 정말 감사해요. 지난 몇 년간 저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셨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해등을 기댄 채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해방감 때문이었죠. 2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서름이 오늘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 편에 서주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거실로 걸어가 휴대폰을 들고 서진원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이혼할래. 몇 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오빠가 지지할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변호사는 이미 구해놨어. 서진원 대표의 일 처리 속도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죠. 그는 이미 변호사에게 이혼 합의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네가 예전에 이준혁한테 투자했던 창업 자금 3천만 원. 내가 우리 회사 재무팀 통해서 계좌 동결시켜놨어. 그 돈은 원래 내 거니까 그놈이 함부로 쓰게 둘 수 없지.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가슴 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 고마워.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서두르긴 뭘. 서진원 대표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죠. 네가 2년 동안이나 속 썩었잖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 너도 하루라도 빨리 자유로워지지. 그리고 이준혁 같은 놈은 따끔하게 혼쭐을 내줘야 다시는 너를 얕보지 못해.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딩동하고 계속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단톡방이었죠. 누군가 방금 이준혁의 차가 황급히 단지를 빠져나가다가 신호위반까지 하는 것을 봤다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과 액세서리, 신분증 등을 모두 여행 가방에 담았죠. 이혼 합의서가 준비되면 바로 이 집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준혁의 회사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사무실에 앉아 어떻게 하면 서윤서의 마음을 돌려 서진원 대표와의 계약을 되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서윤서일 거라고 생각하고 냉큼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첨하는 기색이 묻어났죠. 윤서야, 드디어 전화했구나.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거래처 김 사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장,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서진원 대표 비서한테 전화 왔어. 우리랑 서진그룹 간의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이미 계약한 납품건까지 전부 취소하겠대. 이준혁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자기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죠. 김 사장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갑자기 무슨 계약 중단입니까? 누가 너랑 농담한대. 김 사장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서진그룹뿐만이 아니야. 방금 다른 거래처 두 곳에서도 전화 왔어. 서진그룹으로부터
리스크 경고를 받았다고. 내 회사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협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하더라. 이사장, 너 대체 서진원 대표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똑바로 말 안 하면 우리 계약도 정말 끝장이야. 탁, 이준혁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재무팀장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계좌에 있던 창업 자금 3천만 원이 동결됐습니다. 은행 말로는 계좌 소유주가 직접 동결 신청을 했다고. 그 돈의 소유권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동결? 이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눈을 부릅떴죠. 누가 동결시켰는데? 그 돈 서윤서가 투자한 거잖아. 걔가 왜 동결을 시켜? 재무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재무팀장은 은행에서는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방금 서진 그룹 재무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돈은 서윤서 씨의 개인 재산이며 현재 서진 그룹 법무팀을 통해 동결 신청이 된 상태라고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이 명확해질 때까지 동결은 유지될 거라고 합니다. 이혼? 이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윤서가 정말로 자신과 이혼하려 한다는 것을. 자신과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원 대표가 자신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려 한다는 것을. 그는 다급하게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어 서진원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청기를 서진원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차단된 번호입니다. 그는 다시 서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더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자 이번에는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죠. 이준혁은 초조하게 사무실을 맴돌았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액수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 회사 운영의 핵심 자금이라는 것을. 그는 지난달에 막 새로운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와 아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모든 거래처가 계약을 중단하고 이 돈까지 묶여버린다면 회사의 자금줄은 그대로 끊기고 말 테죠.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뛰어가면서 서윤서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죠. 윤서야, 제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 돈 동결하면 안 돼. 회사가 망하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윤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돈 동결도 풀어주고, 응? 하지만 그가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보내도 서윤서에게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에 가득한 이준혁의 메시지를 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이준혁은 주차장으로 달려가 서윤서의 집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또 다른 거래처였죠.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대표, 우리 회사는 당신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약금 관련해서는 우리 법무팀에서 곧 연락이 갈 겁니다. 안 됩니다. 장 사장님. 이준혁은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서진 그룹과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룹과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장 사장님, 장 사장님, 장 사장님, 장 사장 해결? 장 사장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준혁, 넌 누구를 건드려도 하필 서진원을 건드렸어. 서진그룹이 이 업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 몰라? 그쪽에서 네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누가 너랑 거래를 하려고 하겠어? 알아서 잘 해결해봐. 전화는 끊겼습니다. 이준혁은 운전석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 찼죠.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진원 대표는 농담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서윤서를 모욕했던 것을, 처음부터 자신의 집안 배경을 속였던 것을, 그리고 지난 2년간 그녀에게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던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짐 정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창밖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으로 서진원 대표의 메시지가 도착했죠. 모든 계약은 중단시켰고 자금도 동결해놨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오빠가 다 막아줄게. 저는 고마워라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준혁, 이건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첫 번째 대가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어. 두고 봐. 이준혁이 서진그룹 사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은 다음 날 아침 이웃집 박 아주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서진그룹 직원 김대리를 만났는데 그가 어제 있었던 일을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이었죠. 박 아주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 씨, 어제 준혁이 꼴이 말이 아니었대. 정말 비참했나 봐. 박 아주머니는 소파에 앉아 제가 건넨 물을 마시며 혀를 찼습니다. 김대리 말로는 어제 준혁이가 다 낡아빠진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에 수염도 깎지 않은 채로 나타났대. 완전 노숙자 같았다는 거야. 서진그룹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래. 저는 막 세탁한 옷을 개다가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죠. 그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자마자 엉엉 울면서 서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대. 낡은 편지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예전에 윤서 씨가 사준 넥타이가 들어있었다면서 윤서 씨를 봐서라도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다는 거야. 보안 요원들이 일으키려고 해도 기둥을 붙잡고 죽어도 안 일어나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었대. 저는 개던 옷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빠는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하긴. 박 아주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서 대표님은 내려와 보지도 않았대. 비서를 시켜서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 이 한마디만 전하고 보안 요원들더러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야. 김대리 말로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윤서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하고 소리쳤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비참했는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꼴 좋다고 했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모두 그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그가 처음부터 저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를 모욕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저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테죠. 나중에 서진원 대표도 전화를 걸어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그놈, 어제 우리 회사 앞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 보안 요원들이 끌어내려고 해도 꼼짝도 안 하더라. 결국 힘 좋은 직원 2명을 더 불러서 겨우 끌어냈지. 너를 만나게 해달라고. 네가 용서해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하던데 내가 비서시켜서
네가 걔 얼굴도 보기 싫어한다고 전했어. 그 후에 또 찾아오진 않았어? 없었어. 끌려갈 때 거의 실신 직전이던데 다시 올 낯짝도 없겠지. 서진원 대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나한테 문자를 수십 통 보냈더라. 잘못했다. 맹세한다.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하겠다. 제발 계약만 되돌려달라. 한 통도 안 읽고 전부 차단해버렸어.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켜서 박 아주머니가 말한 그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누군가 이준혁이 무릎 꿇고 있는 영상을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더군요. 서진 그룹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는 남자. 대표에게 밉보인 듯 영상 속에서 이준혁은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옷깃에는 기름때까지 묻어 있었죠. 머리는 새집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문 기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상기된 채 울면서 소리치고 있었죠. 서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옆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서진 그룹이랑 계약하려던 그 이 대표 아니야? 어쩌다 저 지경이 됐대? 듣자 하니 서 대표님 동생한테 잘못했다가 계약도 파기되고 자금도 다 막혔다던데 이제 완전히 끝장난 거지. 꼴 좋다. 자기 아내를 무시하는 놈이 잘 될 리가 없지. 이준혁은 주위에 수군거림이 들리지 않는 듯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고 일으키려 하자 그는 발버둥치며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가. 난 서 대표님을 만나야 해. 윤서를 만나야 한다고. 윤서야, 나와봐. 내가 잘못했어. 보안 요원들은 그의 발버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그대로 끌고 나갔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멀리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그의 비참한 뒷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는 영상을 끄고 마음속에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득 결혼 1주년 기념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준혁은 작은 계약 하나를 성사시키고는 앞으로 저를 호강시켜주겠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었죠. 그때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자존심을 버린 채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결말이었죠. 그날 오후 아파트 앞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예전에 이준혁과 함께 일했던 유 사장을 마주쳤습니다. 유 사장은 저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서 씨, 오랜만이네요. 네. 유 사장님도 장 보러 오셨어요? 네. 유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 일은 들었어요. 정말 안타깝게 됐죠.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서 대표님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회사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서 대표님 성격 아시잖아요. 괜히 이준혁 씨 편들었다가 저까지 미운 털 밝힐 수는 없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유 사장님. 그 사람 때문에 저희 오빠한테 밉보일 필요는 없죠. 그럼요. 유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 일은 이준혁 씨가 잘못한 게 맞잖아요. 결혼할 때는 우리한테 윤서 씨 집안이 평범하다고 자기 좀 잘 봐달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서 대표님 동생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이건 우리 모두를 속인 거나 다름없죠. 그런 사람은 도와줄 가치도 없어요. 유 사장과 몇 마디 더 나눈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 확신했죠. 이준혁은 이제 자금 줄 뿐만 아니라 인맥까지
모두 잃었다는 것을,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회사는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진원 대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준혁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서진그룹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안 은행 측에서 리스크를 우려해 대출을 거절했다는 것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갔을 거야. 다시는 너를 귀찮게 할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 이준혁이 서진그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끌려나간 지 이틀이 지난 오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또 이수련 여사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기세등등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움츠린 채 손에는 투명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봉지 안에는 쭈글쭈글한 사과 몇 개와 포장도 뜯지 않은 과자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파트 앞 작은 가게에서 급하게 사온 싸구려 물건들이었죠. 저는 문을 열었지만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문을 가로막고 서서 물었죠. 무슨 일이시죠? 이수련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제가 막아서자 현관에 서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서 왔어. 내 오빠한테 말 좀 잘해서 우리 준혁이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해줄 수 없을까? 준혁이가요, 며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이 쏙 빠졌어. 회사도 망하기 직전이고 이러다가 우리 아들 정말 쓰러지겠어. 그녀는 말하면서 손에 든 비닐봉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너 주려고 사온 과일이야. 네가 좋아하는 사과. 우리 그래도 한때는 고부 사이였잖아.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준혁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그 봉지를 받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이 과일이 정말 저를 위해 사오신 거라면 이렇게 썩기 직전인 걸로 사오시진 않으셨겠죠. 보세요. 사과 껍질은 다 쭈글쭈글하고 어떤 건 시커멓게 멍들었잖아요. 어머님이라면 이런 거 드시겠어요? 이수련 여사는 내밀었던 손을 어색하게 거두며 봉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건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제대로 못 봐서 그래. 다음에는 좋은 걸로 사다 줄게. 그러니까 일단 우리 준혁이 좀 도와달라고요? 저는 실소를 터뜨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전에 어머님이 제 예단이 적다고 제가 해온 3천만 원이 준혁 씨 시계값도 안 된다고 비웃으셨을 때는 준혁 씨더러 저를 도와달라고 할 생각 안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홍삼을 상사한테 선물로 갖다 바치면서 제가 먹기에는 아깝다고 하셨을 때는요. 매달 제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로 가져가시고 그 돈으로 준혁 씨 명품 허리띠 사주셨을 때는 제가 저 자신을 도와야겠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이수련 여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는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죠. 그건 다 사소한 일이잖아. 지금 우리 준혁이는 밥도 굶게 생겼는데. 그런 사소한 일은 있고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사소한 일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 메시지 기록을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 이준혁이 가짜 목걸이를 선물한 후 제가 이수련 여사에게 속상함을 토로했을 때 그녀가 보낸 메시지였죠. 가짜면 어떠냐. 너같이 근본 없는 애가 진짜를 하고 다녀도 남들은 다 가짜인 줄 알아. 그냥 주는 대로 하고 다녀.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어머님이 예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셨나 봐요. 이제 와서 준혁 씨가 힘들어지니까 저한테 도와달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수련 여사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아래층에서 올라오다가 저희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서 씨, 무슨 일이야? 수련 씨는 왜 문 앞에서 울고 있어? 이수련 여사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박 아주머니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윤서 좀 설득해 주세요. 오빠한테 말해서 우리 준혁이 좀 그만 괴롭히라고요. 우리 준혁이가 잘못되면 우리 집안은 정말 끝장이에요. 박 아주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수련 여사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이수련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수련 씨, 이건 정말 윤서 씨 탓을 할 게 아니야. 예전에 당신네가 윤서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이웃들이 다 봤어. 예단이 적다고 구박하고 준혁이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고 이제 와서 윤서 씨 오빠가 자기 동생 편드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리고 윤서 씨가 정말 준혁이를 망하게 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사업 자금으로 주지도 않았을 거야. 맞아요.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앞집 왕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수련 씨, 지금 윤서 씨한테 매달릴 게 아니라 아들 교육이나 다시 시켜요. 처음부터 윤서 씨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수련 여사는 두 아주머니의 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죽일 듯이 쏘아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서윤서, 너 아주 잘난 척 하는구나. 내가 오늘 너한테 와서 빌어준 건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야. 그런데도 안 도와주겠다고?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 후회요?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눈이 멀어 이준혁 씨와 결혼하고 어머님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모셨던 거예요. 볼 일 없으시면 이제 그만 가주시죠. 이웃들한테 피해주지 마시고요. 이수련 여사가 무언가 더 말하려 하자 박 아주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수련 씨,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우면 우리 경찰 부를 거야. 복도는 당신 네 집 안방이 아니라고. 이수련 여사는 박 아주머니의 단호한 표정과 주변에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는 이웃들을 보고는 결국 기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분하다는 듯 발을 한번 구르더니 바닥에 있던 비닐봉지를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도 서윤서, 너 두고 봐. 우리 이씨 집안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하고 소리치는 것을 잊지 않았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죠. 이준혁의 회사가 무너진 지금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윤서 씨, 저런 사람이랑은 상종하지 마. 원래 약한 사람한테만 강한 법이거든. 앞으로 또 찾아와서 괴롭히면 우리한테 말해. 우리가 막아줄게. 네, 아주머니, 왕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두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문을 닫고 저는 이수련 여사가 두고 간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봉지에서 굴러나온 사과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시커먼 멍 자국이 더 짙어져 있었죠. 저는 그 봉지를 주워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이씨 집안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듯이 이제 다시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완성된 이혼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제 혼전 재산을 증명할 여러 증거 자료도 첨부되어 있었죠. 그중 중요한 파일 하나가 예전에 쓰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트북은 이준혁의 회사 사무실에 있었죠. 예전에 그가 대신 보관해 주겠다고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제가 직접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준혁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딴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결국 제가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서진원 대표에게 이준혁의 회사에 다녀오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비서를 시켜 저를 데려다 주라고 했고, 만약 그놈이 딴소리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상대할 가치도 없어. 하고 신신당부했죠. 이준혁의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 앞에 고객들의 차가 가득했고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지만 지금은 낡은 중고차 2대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죠. 1층 유리문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오랫동안 닦지 않은 티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는 비어 있었고 젊은 여직원 한 명만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서 씨? 어쩐 일이세요? 작년에 입사한 박 대리였죠. 예전에 제가 서류를 전해주러 왔을 때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노트북 가지러 왔어요. 이준혁 씨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안에 있나요? 박 대리는 시선을 피하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사무실에 계세요. 그런데 임 비서님도 같이 계셔서 조금 있다가 오시는 게 임 비서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임미미, 이준혁이 작년에 뽑은 비서였죠. 예쁘장한 얼굴에 평소에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던 여자. 예전에 회사에 왔을 때 그녀가 이준혁과 유난히 가깝게 지내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 대리의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박 대리의 만류를 무시하고 이준혁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임미미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서윤서 그 여자는 그냥 대표 오빠 백만 믿고 나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정분이 안 풀리시면 제가 오늘 술 한잔 사드릴까요? 이어서 이준혁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은 무슨 술이야?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술 마실 기분이 나겠어? 다 서윤서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임미미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완전 재앙덩어리예요. 애초에 대표님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와서 오빠 백 믿고 대표님 사업 다 망쳐놓고 돈까지 묶어놓고 정말 악독하다니까요. 내 말이. 이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처음에 걔한테 가난한 척 안 했으면 우리 집안에 시집 올 수나 있었을 것 같아? 이제 와서 날개 달렸다고 감히 나한테 덤벼? 내가 이 위기만 넘기면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 대신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혁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죠. 심지어 저와 결혼한 것을 자신에게 손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사무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의 광경을 보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죠. 이준혁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임미미는 그의 옆에 서서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아니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자 둘 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임미미는 황급히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한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서, 네가 여긴 어떻게 왔어?
누가 함부로 들어오래. 제 노트북 가지러 왔어요.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책상 위를 훑어봤습니다. 곧 책상 구석에 놓인 은색 노트북을 발견했죠.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노트북을 집으려 하자 이준혁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물건을 가져가고 싶으면 먼저 서진원한테 말해서 우리 회사 계약부터 복구시켜 동결된 자금도 풀어놓고 그 전까지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 당신 회사가 살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다고 했는데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앞에 들이댔죠. 방금 당신이 임 비서랑 한 말 다 녹음했어요. 내가 오빠 백만 믿고 나댄다고요? 당신이 나한테 가난한 척 연기했다고요? 나중에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이 녹음 파일이 우리 오빠 귀에 들어가면 당신이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이준혁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뺏으려고 손을 뻗었죠. 그 녹음 당장 지워. 서윤서,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하며 동시에 빠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렌즈는 그와 임미미가 방금까지 앉아있던 자리와 당황한 표정의 임미미를 향해 있었죠. 비록 다정한 장면을 찍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다는 증거로는 충분했습니다. 심하다고요?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를 근본 없는 것이라고 모욕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내 뒤에서 비서랑 바람 피우고 있는 당신에 비하면 내가 더 심한가요? 아니에요. 임미미가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윤서 씨, 오해예요. 저랑 대표님은 그냥 평범한 상사, 부하 직원 관계라고요. 그냥 대표님이 힘들어하셔서 위로해드린 것뿐이에요. 위로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위로를 그렇게 바싹 붙어서 해요? 내가 오빠 백 믿고 나댄다고 뒷담화하면서요? 임 비서님, 그렇게 한가하시면 본인 앞가림이나 걱정하시는 게 어때요? 이준혁 씨 회사는 곧 망할 텐데 실업자 되기 싫으면 다른 일자리나 알아보시죠. 임미미는 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은 제 손에 들린 휴대폰과 임미미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기가 죽은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서야, 내가 잘못했어. 아까 그 말들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노트북 가져가고 우리 제발 좋게 끝내자. 응, 좋게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책상 위에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한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 좋게 끝낼 일은 없었어요. 이준혁 씨, 기다리세요. 이혼 합의서 곧 보내줄 테니까 그때 가서 사인하기 싫어도 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나설 때 안에서 이준혁이 임미미에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쓸데없는 소리만 안 했어도 걔가 약점을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어서 임미미의 울음소리와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준혁의 회사에서 노트북을 가져온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완성된 이혼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제가 이준혁에게 창업 자금 3천만 원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그날 사무실에서 녹음한 파일, 그리고 그와 임미미의 사진까지 제가 그날 사무실에서 창업 자금, 사무실에서 녹음한 파일,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죠. 심지어 이수련 여사가 예전에 제 월급을 가져간 이체 기록까지 찾아내 첨부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소파에 앉아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합의서에 사인만 하면 재산 분할은 우리 요구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다음 소파에 앉아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그에게 있으므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인을 안 하면요? 그럼 소송을 걸면 됩니다.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있으면 법원은 무조건 이혼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합의금에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니 더 손해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먼저 그의 회사로 찾아가서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지금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테니 사람들 앞에서 압박하면 사인할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제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이준혁은 아직 회사가 망하지 않은 척 직원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을 테죠. 제가 모든 직원 앞에서 그의 실체를 폭로한다면 그는 분명히 당황할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혼 합의서와 증거 자료를 들고 다시 이준혁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진원 대표의 비서 도움 없이 혼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이 일은 제 손으로 직접 마무리하고 이씨 집안과 완벽하게 연을 끊고 싶었기 때문이죠. 회사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은 지난번보다 더욱 썰렁했습니다. 대여섯 명의 직원만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어떤 이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모두 하던 행동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 대리는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서 씨, 이 대표님, 사무실에 계세요. 그런데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아침에 재무팀이랑 한바탕 싸우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이준혁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노크도 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준혁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죠. 앞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이 놓여 있었고 얼굴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이준혁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윤서, 너 또 왜 왔어? 노트북은 가져갔잖아. 더 이상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저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이혼 합의서를 그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 그는 깜짝 놀라 컵라면을 엎을 뻔했죠. 사인하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혼 합의서, 변호사랑 다 검토했어요. 재산 분할은 명확해요. 내가 당신한테 줬던 창업, 자금 3천만 원 돌려줘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내 돈으로 산 명품 허리띠, 임미미한테 사준 목걸이 전부 현금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나를 모욕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것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 줘야겠어요. 이준혁은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몇 장 넘겨보더니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이윽고 그는 합의서를 책상에 내동댕이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서윤서, 너 지금 장난해. 3천만 원은 네가 좋아서 준 거고 목걸이는 임미미가 자기 돈으로 산 거야. 내가 너한테 왜 돈을 줘야 하는데? 이혼 절대 못해. 왜냐고요? 저는 웃으며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그날 사무실에서 임미미와 이준혁이 나눴던 대화가 흘러나왔죠. 서윤서,
그 여자는 그냥 대표 오빠 백만 믿고 나대는 거잖아요. 내가 처음에 걔한테 가난한 척 안 했으면 우리 집안에 시집 올 수나 있었을 것 같아? 녹음기 소리는 컸고 사무실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있던 직원들도 모두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녹음기 소리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녹음기를 뺏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당장 그것 꺼. 서윤서, 너 정말 이럴 거야?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하며 책상 위에 증거 자료들을 뿌렸습니다. 이럴 거라고요? 이게 뭔지 보세요. 지난달 당신이 내 카드로 80만 원을 긁어서 목걸이를 산 내역이에요. 그리고 임미미가 지난주에 하고 다녔던 목걸이가 바로 이 모델이죠. 이게 당신이랑 상관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건요. 저는 그와 임미미가 다정하게 붙어 있던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사무실 밖의 직원들은 문 앞으로 몰려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 대표가 정말 임비서랑 바람 피운 거였어? 그러니까 윤서 씨가 이혼하려는 거구나. 나라도 이혼하겠다. 게다가 창업 자금도 윤서 씨 돈이었다니. 정말 인간도 아니다. 이준혁은 문 앞에 모인 직원들과 제 손에 들린 증거들을 번갈아 보며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에게 모든 직원 앞에서 실체가 폭로된 지금 이 순간은 죽기보다 더 끔찍할 테죠. 제발 올리지 마. 이준혁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돈 문제는 협의할 수 있어. 제발 직원들 앞에서는 이러지 말아줘. 이제 와서 무서워요.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이혼 합의서를 다시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막고 싶으면, 당신 체면을 지키고 싶으면 사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자료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법원에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돈도 잃고 명예도 잃게 되겠죠.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이준혁은 한참 동안 이혼 합의서를 노려보다가 문 앞에 모인 직원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펜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인을 마친 그는 합의서를 제게 밀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서. 돈은 최대한 빨리 마련해 줄게.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합의서를 받아 사인을 확인하고 녹음기와 증거 자료들을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 앞을 지날 때 직원들은 동정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 대리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잘하셨어요. 윤서 씨. 저는 말없이 미소만 짓고 그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준혁, 사인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죠. 잘 됐군요. 재산 분할 문제는 제가 신속하게 처리해서 반드시 모든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사인을 받은 그날 밤, 저는 오빠 서진원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빠는 전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진작에 정리했어야지. 이제 앞으로는 뭐 할 생각이야? 집에만 있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봐.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예전에 디자인 스케치를 할 때 쓰던 연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할 때는 디자인상까지 받았었죠. 하지만 이준혁과 결혼하면서 여자는 그렇게까지 일할 필요 없다는 그의 말에
모든 꿈을 접었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의상 디자인 스튜디오 열고 싶어. 예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야. 좋은 생각이다. 오빠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너처럼 재능 있는 애는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창업 자금은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 대줄게. 아니야, 오빠. 나도 모아둔 돈이 좀 있어. 이혼하면 이준혁한테 받을 돈도 있고, 부족하면 그때 빌릴게. 나 이제 오빠한테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오빠는 전화기 너머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사무실이나 인맥 같은 건 오빠가 다 알아봐 줄 수 있으니까. 그 후 보름 동안 저는 스튜디오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빠의 도움으로 시내 중심가에 있는 디자인 단지에 멋진 사무실을 얻었고, 인테리어도 제 취향대로 꾸몄죠. 대학 동기였던 아라가 제 소식을 듣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를 돕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스튜디오의 이름은 윤서 디자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개업식 날 오빠는 커다란 해바라기 꽃다발을 보내왔고, 이웃이었던 박 아주머니와 왕 아저씨도 찾아와 축하해 주셨죠. 개업한 지 사흘 만에 첫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국내 유명 여성복 브랜드인 모카의 디자인 팀장이었죠. 그녀는 오빠의 소개로 왔다며 제 디자인 스케치를 보더니 특히 전통 자수를 활용한 원피스 디자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브랜드에서 마침 한국적인 디자인을 찾고 있었는데 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우리와 함께 이 시리즈를 완성해 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윤서 디자인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아라는 밤낮으로 스튜디오에 머물며 디자인을 수정하고 원단을 고르고 공장을 섭외했습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완성된 모카의 한국 시리즈는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첫 주 만에 완판 기록을 세웠죠. 그 후 여러 브랜드에서 협업 제의가 쏟아졌고 지역 패션 잡지에서는 저를 동양의 미를 디자인하는 신의 디자이너로 소개하며 인터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라는 스튜디오에 남아 벽에 걸린 샘플 의상들과 책상 위에 쌓인 계약서들을 보며 뿌듯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윤서야, 우리 해냈어. 앞으로 윤서 디자인은 업계 최고의 스튜디오가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에게 스튜디오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해냈어. 내 힘으로. 오빠에게서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내 동생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지. 오늘 저녁은 오빠가 쏜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준혁의 그늘 아래서 제 자신을 잃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앞으로 윤서 디자인을 더욱 성장시켜 저 서윤서의 이름으로 세상에 우뚝 설 겁니다. 이준혁이 이혼 합의서에 사인을 한 후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나고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댔죠.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사채업자들이 그의 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수련 여사마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그의 빚을 갚아주었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집까지 넘어가고 두 사람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준혁은 생계를 위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던 그는 이제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벽돌을 날랐죠.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에서 예전에 함께 일했던 조 사장을 마주쳤습니다. 조 사장은 그를 비웃으며 말했죠. 이게 누구야?
이 대표 아니신가? 예전에는 그렇게 잘 나가더니 이제는 여기서 벽돌을 나르시네. 자기 아내한테 근본 없는 것들이라고 하더니 이제 본인이 그 꼴이 됐구만. 주변의 인부들도 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그에게는 벽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죠. 윤서 디자인 1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던 날.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오빠와 친구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많은 분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죠. 지난 1년간 저와 아라의 노력으로 윤서 디자인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스튜디오로 성장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이준혁과 이수련 여사가 서 있었죠. 두 사람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화려한 파티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저를 보자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축하해. 우리 그냥 축하해 주러 왔어. 이수련 여사도 울먹이며 거들었죠. 그래, 윤서야. 네가 이렇게 잘 돼서 우리도 기쁘다. 그런데 네 오빠한테 말 좀 잘해서 우리 준혁이 일자리 좀 알아봐 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손이 다 망가졌어. 그녀는 이준혁의 거친 손을 제게 보여주려 했지만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오빠가 앞으로 나서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당신들이 올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보안 요원을 부르겠소. 주변의 손님들도 그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전에 윤서 씨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할 낯짝이 있어요? 자기 아내 배신하고 바람까지 피운 주제에 양심도 없나. 이준혁과 이수련 여사는 사람들의 비난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듯 파티장을 떠났습니다. 문 밖으로 사라지기 전 이준혁은 뒤를 돌아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어머니를 따라 사라졌죠.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드디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죠. 파티가 끝난 후 저와 아라는 스튜디오에 남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야, 우리 내년에는 더 큰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겠지? 어쩌면 해외에서 쇼를 열게 될지도 몰라.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내년 봄 신상품 디자인 스케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사한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가득한 희망이 담긴 디자인이었죠. 그르도 난색과 그럼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우리 디자인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지난 1년 저는 최악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제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윤서 디자인과 함께 더욱더 멋지게 비상할 겁니다.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아 저만의 완벽한 인생을 시작할 테니까요.